마지막 일정으로서 결선 두 팀의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CSNR 팀과 행정 1명, 입법 3명 팀이 결선에 올랐고요. 결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주제는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왼쪽에 찬성 의견을 펼쳐주실 민족사랑고등학교의 행정 1명, 입법 3명 팀이고요. 제 오른쪽은 반대 의견을 펼쳐주실 CSNR 팀입니다. 그럼 찬성부터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연 학생입니다. 네, 찬성 측 입론을 맡은 백서윤입니다. 본 입론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된 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각 보호금융상품당 예금자 1원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하게 되는데 보호하는 최고 금액의 한도를 바로 예금 보호 한도라고 지칭합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나며 글로벌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01년부터 23년째 유지 중인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 찬성 측 또한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지금부터 입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예금 보호 한도는 경제 및 금융 성장의 정도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가 설정된 시점은 바로 2001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또한 1,493만 원에서 4,267만 원 정도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자산의 가치 또한 4배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의 경우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의 비율은 약 1.17배입니다. 이것은 IMF가 공고하는 예금 보호 한도의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유지될 경우 뱅크런 발생 시 필연적으로 가속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에 해당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을 겪은 지 2일 만인 3월 10일 파산하였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실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예금을 빼내지 않아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이 단 몇 시간 만에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게 된 것 또한 뱅크런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뱅크런의 가속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정보의 빠른 확산 속도 및 모바일 뱅킹의 일반화로 예금 인출이 손쉬워짐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예금 보호 한도는 늘어나야 합니다. 예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객은 전체 고객의 2%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의 예금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에 이들의 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뱅크런을 대비하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향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만큼 금융회사가 흔들리더라도 믿어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만의 경영 철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서윤 학생 입론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와 힘을 주셨어요. 근데 마이크는 이걸 더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입론할 반대팀의 김지호 학생도 만만치 않게 제가 우렁찬 목소리로 알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입론 시작하시죠. 반대측 입론 시작할 김지호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과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실리콘밸리의 파산 사태 이후로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찾아오며 며칠을 걸쳐 진행되고는 하던 뱅크런 사태가 불과 36시간 만에 한 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것도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CS의 뱅크런 사태에 따른 뱅크런 사태에 대한 위기감 조성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금 보호 제도란 무엇일까요? 은행이 파산할 시 원액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사나 국가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98%의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한도 금액임을 강조하며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98%의 예금자의 예금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금 보호를 상향할 시 2%를 위해 9%가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금 보호를 한도를 상향하게 된다면 은행들의 더 많은 보험료 지불을 불러오게 될 텐데 이 보험료는 은행과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아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즉, 2%의 예금자들을 위해 98%의 다수가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 증가와 고금리 경쟁 등 사회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전액 보호를 실시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뱅크런을 막고 파산을 막아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실시된 제도였으나 오히려 기업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 증가로 조기 폐지되었었습니다. 이때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정부의 비대칭성 탓에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예금 보호 한도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덕적 해이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 고금리 경쟁이 발발하며 사정이 좋지 않은 금융에서도 경쟁에 참여하게 되어 곧 출혈을 막기 위한 무리한 고위험 투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금융계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떨어뜨려 사회 금융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과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못지않은 우렁참을 주셨어요. 지지 않겠다고. 양쪽 입론 다 우렁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의 토론을 백은우 학생이 이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백은우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보강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 그리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은행 예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뉴스들을 금융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도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개념은 몹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인위적으로 가치를 부여하여 가치를 담아 거래합니다. 전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신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체감하고 빠르게 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논의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성 측도 이 예금 보호 한도의 상향에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바뀐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명의 대통령이 바뀌고 GDP가 3배가 되고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GDP 대비 비율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대한민국은 1.17배, 하지만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3.3배까지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수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뱅크런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뱅크런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이 불안에 확산되는 속도도 몹시 차이가 납니다. 그 전파가 2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 좀 더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의 사람들이 예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였더라면 사람 한 명당 투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단위입니다. 예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된다면 큰 참사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시장에서 총 저축량이 늘어나게 되고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량이 줄어들어 금융시장이 좀 침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총 저축량, 한 국가의 총 저축량이 올라가면
그 투자량도 일치해서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까지 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찬성 측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부강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쪽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호 학생입니다. 반대측 두 번째 발언과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우선은 인터넷 뱅킹과 또한 교통과 통신 발달 등으로 뱅크런이 쉽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인터넷 뱅킹 사례에 대해서 반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그것을 통한 손쉬운 예금을 막고 또한 인터넷 뱅킹의 안전성 확보가 근본적인 대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 시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복잡화하는 등의 대책이 근본적인 것이지 인터넷 뱅킹으로 단순히 뱅크런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예보를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싶은데요. 예금 보호 한도가 상승한다면 이 예금 보험료 시스템의 문제점이 더 부각될 것은 찬성 측도 인정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금융회사가 예금 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첫 번째고요. 또한 예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이것이 덜 보장이 되면 회사가 예금 보험공사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혜택이 덜 보장되는 금융회사가 만약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이 지불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과정 역시도 비합리적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를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탕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호 한도 확대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측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확대 대신에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에 연금 분야와 또 그리고 사고보험에 대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 한도 확대보다는 5천만 원 금액 한도를 딱 정해서 보호 범위를 늘려야지 보호 한도 확대에 단점은 없고 또한 안정성은 있는 이 보호 한도 범위와 같은 사안에서 오히려 보호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쪽에 김강민 학생이 토론 이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반론을 맡은 김강민입니다. 지금부터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쪽 임론자님께서 첫 번째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미 기존에 5천만 원 정도의 예금 보호 한도로서 이제 98% 정도의 예금자가 이미 모든 예금을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앞선 발언자, 백은호 발언자의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점으로서는 당연히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예금 보호 한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제적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 나머지 2%의 소수가 그 총 예금량의 절반 정도의 가량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이 사람 수보다는 결국 이 2%가 절반 정도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예금 보완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좀 더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과연 금융회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이런 보험료 증가를 다시 전가를 할까요, 이 부담을? 그래서 이 방식 중에서 아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 또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찬성 측의 의견은 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증가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불거졌던 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계들은 어느 정도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니까 좀 안정성을 파악하고 이것에 의해서 좀 그 기업이 어느 정도로 그 자신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해지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그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소홀히 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수록 이제 그 경제 주체 세계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인 정부 측, 즉 정부라는 경제 주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금융관리위원회 산하에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이 만약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융감독원 측의 어떤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국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제 수익성에 좀 더 사람들이 편향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위험 투자를 이 예금 보호한도를 증강해서 유도한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사람들이 약간 언급을 해오는 게 지금까지의 금융 제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가지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조금 과점 형태의 어느 정도 시장을 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른 보험회사나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예금 보호 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상품을 내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오히려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서 장려하는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의 다음 토론자 최서윤 학생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금 보호 한도의 증가로 보험료가 100억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98%의 5천만 원 이하의 시민들이 이자를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희 측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2%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넣는 사람의 금액의 50%라고 찬성 측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가 아닌 49.1%이고 그렇게 된다면 98%는 5천만 원이 안 된 이하로 예금을 넣는 금액이 51.9%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측이 조사한 바로는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 한도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신뢰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저희 측은 사회적 불안과 기업의 신뢰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 예금보호 한도를 해야 된다는 찬성 측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찬성 측에서 경제 금융시 성장의 정도가 반영되지 않고 GDP 상승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측은 이제 물가 상승과 같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예금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총 예금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8%의 예금이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는 86%가 초과되므로 엄연히 다른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SBB 고객들은 SBB사가 파산에 이제 가게 되자 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라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돈을 급하게 빼서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98%가 한도 초과가 아닌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입론부터 반론까지 들었고요. 양 팀의 마무리 마지막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찬성 쪽의 마무리 발언 김민석 학생입니다. 네, 제반박 토론자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제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장한 바는 98%와 2%, 98%의 예금자가 그 상승으로 인해서 상향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본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닌 이 98%의 그 소비자 역시도 그 대구자금 시장의 수요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나머지 2%처럼 공포에 기인한 존재입니다. 사실 어렵게 쉽게 말해서 공포이지 어렵게 말하자면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포에 기인해서 결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연결돼서 결국 세계는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파레토 법칙 같은 법칙에 따르면 전체 이런 2%의 사람들이 무려 48%에 육박하는 그런 막대한 그 예금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까 앞선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48%의 예금량이 그 2%의 예금자가 맡기고 있는 48%의 예금량이 나머지 98%의 사람들이 맡기고 있는 52%의 예금량과 미치는 영향은 가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거죠. 그리고 앞서 저희 강민 토론자와 근우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내수경제 안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소비자, 소비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GDP의 3연평가 원칙뿐만 아닌 다른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따라서 국민 저축량은 곧 국민 투자량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도 완전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축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 투자를 그것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축량이 늘어나면 곧 기업의 투자량도 늘어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금리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시중은행들이 그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리고 제2금융권과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높은 이자를 받고, 그리고 더욱 높은 이자를 주고, 오직 부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오직 높은 수익률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높은 지급 준비율이 아니고 높은 이런 예금 보호제도가 되게 잘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양한 OECD 선진국들과 같은 경우에는 부티크 은행이나 아니면 작은 소규모 은행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시장은 절대로 독과점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신한은행, 물론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기관인 은행이 또 있지만 대부분 거대한 시중 은행들이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고, 곧 현대사회에서 보는 곧 권력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금자 보호안 그 보호 금액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막대한 효과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메뉴 비용은 좀 높긴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굳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일을 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정책을 하는 사회로 가야만이 우리가 2008년,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금감원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국가가 직접 그 시장에 개입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문제로 인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IMF도 겪어봤고 수많은 참사를 이미 겪은 뒤에야 현재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CSNR 팀의 마무리 발언 김태희 학생입니다. CSNR 팀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온 금융위기 그리고 외환위기들에서 얻은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은 예금 보호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찬성 측에서 주장해 주신 경제 성장, 뱅크런 가속화, 금융 안정성에 맞추어 반박하면서 다시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을 예시로 드시면서 찬성 측에서는 GDP의 증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GDP는 경제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비용, 처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금액도 GDP에 역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DP에서 보여지는 모든 금액이 모두 국민들에게 분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현상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는지는 GDP를 통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예금 유치액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금 유치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계 지출 중 예금 유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금 유치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황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릴 때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98%의 예금 유치자들은 여전히 50만 원 이하의 예금액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뱅크런의 가속화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디지털화와 SNS의 확산 등을 미루어와 정보의 빠른 확산 속도와 디지털화로 인하여 뱅크런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뱅크런이 가속화되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이 이유는 예금 보호 한도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소셜미디어의 작은 포스트 하나로도 급물살을 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포스트 하나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예금보호 한도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 안정성과 같은 부분은 저희 반대 측에서 가장 의문인 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렸을 때 금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강조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금 보호액 한도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인상됩니다.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 상반기에 보았을 때 현재 대출을 받은 금액 자체가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권의 고객들의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금융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금 보호액 한도가 증가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예금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022년에 금융권이 지급한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이 중에 보험료가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가 증가 시 수백억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아까 말했듯이 98% 정도의 유치자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액을 가지고 있고 2%에 불과한 유치자들이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느라 수백억의 보험료를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적성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찬성 측 근거에 대해서 저희 팀의 반론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예금 보호 한도액은 아직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의 토론을 정리하면서 찬성 쪽에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시면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쓰시겠어요? 네, 1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짧게 마무리하고 짚어나가겠습니다. 우선 GDP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는데 명목 GDP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지만 실질 GDP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목 GDP와 비교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 얼마나 그 경제가 물가가 상승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미리 짚어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일빌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에밀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다양한 사회 자체는 그 발전을 하고 있으나 규제나 아니면 규제 속도나 아니면 규정의 변화 자체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에밀 토플러는 시간의 격차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현재 시간의 격차, 그것도 23년이나 되는 시간의 격차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기술적 발전과 경제 발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만약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운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금융 강국인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직까지 23년 전 IMF 때 그 약했던 금융 약소국인 우리나라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상으로 반드시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을 주장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에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유도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출을 막 해줘 돈값을 떨어뜨려 집값이 하루아침에 헐값이 되어 은행이 책임지고 폐업한 것으로 본 주제와는 다소 어긋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위험이 있더라도 하이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굳이 이미 98%의 예금자들의 예금액이 지켜지는데 굳이 소비자의 부담이 올라가고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며 고금리 경쟁이 발발될 수도 있는 보험 한도 상향을 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에 저희는 동의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지우 학생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23년간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그 23년 동안 예금 유치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들어 반박하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률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명히 예금 보호 한도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예금을 유치하는지가 예금 보호 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그게 과연 예금 보호 한도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지 저희는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증가하게 될 경우에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규모 은행 기업이 경영에 해이해지고 이에 따라 소규모 은행에 자신이 경영권을 전담하게 되면서 소규모 은행들은 이른바 돈장사라고 불리는 고위험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금리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융의 안정성이 외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양한 선진국들과 다르게 이미 금융 건전성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금융에 대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이미 고위험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금융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우리나라가 굳이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는 등 고위험 투자를 촉발하는 현상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융권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예금 유치 총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예금 보호 한대 아직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 마지막 결선 주제 예금 보호 한도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제 왼쪽은 찬성 의견을 펼쳐주신 민족사당고등학교의 행정 1명, 입법 3명 팀이었고요. 제 오른쪽은 반대 의견을 펼쳐주신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 나루고등학교 학생 CSNR 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네.